안녕하세요. 네, 민법 강의하는 최희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진행할 과정은 이제 바빠 패스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험 시간 공부하실 시간이 이제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마 좀 어려운 부분이고 어느 정도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빠르게 반복해서 볼 수 있도록 진행이 될 거예요. 이제 계획은 보통 모든 과목이 40강에 마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민법은 40강의 기출문제까지 다 강의하는 건 양이 많아서 좀 어렵기 때문에 40강이 좀 초과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내용 들어가도록 하죠. 그리고 여기 이제 밴드는 제가 이제 밴드를 2주 전에 새로 만들었는데, 이 밴드에서는 매일 아침에 객관식 한 문제 올라가고 거기에 대한 해설 강의 같이 올라가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에는 OX 지문이 같이 올라갈 거예요. 그거 이제 참고해서 가입하셔서 들어두시면 보충이 되고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잠깐 보면 권리의 변동부터 시작이 됩니다. 권리의 변동. 권리의 변동에 관한 표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 직접적으로 출제된다기보다는 기초가 되는 개념이니까 빠르게 좀 보고 넘어가면, 권리의 변동이라는 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럼 권리의 발생, 취득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그러니까 원시 취득이라는 건 전주로부터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최초로 권리를 취득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건물의 신축,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첨부, 시효 취득, 선의 취득 이런 게 있고, 특히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요 노란 글씨 되어 있는 거 조심하시고요. 근데 이제 승계 취득은 전주의 권리를 말 그대로 승계해서 취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승계 취득하는 모습은 이전적 승계가 있고 설정적 승계가 있어요. 그럼 설정이라는 건 우리가 보통 전세권을 설정한다, 저당권을 설정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고, 이전적 승계는 권리가 갑에게서 을로 이전되는 걸 말해요. 근데 이전되는 모습은 두 가지가 있었죠.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승계라는 건 권리가 이전되는데 딱 정해져 있는 것만 넘어가는 게 특정 승계였고, 포괄 승계는 말 그대로 포괄적으로 와장창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매매를 했다, 증여를 했다라고 하면 매매 목적물 또는 증여의 목적물이 넘어가는 거고, 포괄 승계라는 건 상속, 포괄 유증, 합병 이런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상속이죠. 상속을 하게 되면 돌아가신 분의 권리 의무가 모두 다 와장창 다 넘어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포괄 승계라고 불러요. 상속, 포괄 유증, 합병이 있는데, 얘네들의 포괄 승계라는 건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게, 이게 이제 뭐랑 연결이 될 거냐면, 우리가 뒤에서 제3자라는 걸 공부하는데, 상속받은 사람은 제3자로 볼 수 없어요. 돌아가신 분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거니까 이건 제3자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고, 또 부동산 물권 변동과 관련해서 포괄 승계한 경우에는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건 우리가 물권법에서 공부할 건데,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돌아가시는 그 순간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지 별도로 이전 등기를 해야 넘어가는 건 아니다. 근데 매매 같은 이런 특정 승계는 매매 계약을 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지 변동이 되겠죠. 그러나 포괄 승계는 그렇지 않다라는 점 구별하시고요. 그리고 원시 취득은 전주로부터 권리를 승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최초로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에 달려있던 제한적 권리는 전부 다 소멸되어집니다.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으로 깨끗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의 권리가 따라오지 않고 전부 다 소멸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요게 이제 취득의 문제예요. 그러면 권리가 변경되었다. 변경은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이 있는데, 주체의 변경은 위에 나오는 이전적 승계를 말해요. 권리의 주체가 갑에서 을로 바뀌었다는 건 갑의 권리가 을에게 이전되었다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 내용의 변경은 시험에 나온 적 없으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작용의 변경은 효력의 변경이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요건 권리의
힘의 문제, 권리의 힘. 저당권의 순위 승진, 임차권의 대항력 취득. 그러니까 2순위였던 저당권이 1순위로 승진하게 되면 힘이 강화되는 거고요. 자, 임차권이라는 건 뭐야? 이건 채권이지, 채권. 근데 대항력을 취득하면 마치 물권처럼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런 힘이 강화되는 모습을 작용의 변경 또는 효력의 변경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권리가 소멸되는 건 절대적, 상대적으로 나누는데 절대적 소멸이라는 건 권리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거죠. 목적물의 멸실 또는 혼동, 소멸시효 이런 경우에는 권리가 아예 없어지는 거고요. 상대적 소멸이라는 건 나에게서 없어지는 거야. 그럼 나에게서 없어졌다는 건 그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위에 나온 이전적 승계가 바로 상대적 소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게 바로 권리의 변동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매했어요. 그럼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제 소유권을 얘한테 넘겨줬다라고 보죠. 그러면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권리가 소멸되죠. 소유권이 상실됩니다. 절대적일까요? 상대적일까? 상대적이죠. 얘한테서 없어지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을은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원시 취득이다, 승계 취득이다. 요건 갑에게서 권리를 승계하는 승계 취득에 해당이 될 것이고,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로 나눈다면 권리가 이전되는 거죠. 그럼 이전적 승계는 또 뭘로 나눴냐면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로 나눴어요. 그러면 이건 매매 목적물만 특정되어서 넘어가는 거니까 얘는 특정 승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제3자 입장에서는 권리의 주체가 갑에서 을로 변경되었다. 요게 주체의 변경,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다시 한번 쭉 써 있는 거예요.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러한 권리를 변동시키는 원인이 무엇이냐? 자, 권리의 변동을 만들어내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법률 행위입니다. 자, 그게 이제 다음 장에 나오죠. 법률 행위. 그러니까 권리를 변동시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다. 법률 행위. 그리고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고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권리를 변동시키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물권법에 가면 똑같아요. 물권법에 가면 물권의 변동의 원인은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으로 변동된다. 그럼 우리가 이제 주로 보는 건 당연히 법률 행위로 인한 문제를 주로 공부하게 되고요. 법률 규정은 이건 어쩔 수 없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동되는 거니까 법이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외우셔야 되는 거야. 물론 내용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법률 행위를 위주로 보면 되는데, 이 법률 행위라는 건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률 행위라고 할 수 없는 거고요.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권리가 변동되는 거죠. 이 법률 행위는 가장 쉽게 얘기하면 그냥 계약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매매 계약을 하고 나중에 이행을 하면 권리가 변동되는데, 이 매매 계약에 의한 권리의 변동은 내가 원했기 때문에, 내가 의사표시했기 때문에 변동되는 것이지 내 의사와 상관없이 변동되는 게 아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상속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이 개시되어집니다. 그럼 이건 내가 원해서 변동되는 게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이건 법률 규정에 따라 변동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권리가 변동되는 건 둘 중에 하나. 내가 원해서, 즉 나의 법률 행위로 인해서 변동되는 경우도 있고, 내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 규정으로 변동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률 행위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준법률 행위라는 게 있는데, 우리 이제 민법 총칙에서 준법률 행위라는 건 내 의사와 상관없이 무엇에 따라 효과가 생기는 걸 말하냐면 법률 규정이에요.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이건 이제 단순 암기사항이었죠. 의사의 통지는 각종 최고와 거절이 있고 관념의 통지는 각종 통지와 승인이 있는데 뒤에 건 학설의 대립이 있어서 이 앞에 것만 기억하세요. 의사의 통지에는 최고, 관념의 통지는 통지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럼 만약에 지문에 끝에 뭐뭐뭐를 최고했다라고 써 있으면 그 법적 성질은 뭐냐면 의사의 통지고 마지막에 무엇을 통지했다라고 써 있으면 법적 성질은 관념의 통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권대리인 상대방의 최고, 무권대리인 상대방의 최고는 법적 성질은 관념의 통지이다라고 써 있으면 틀리는 거죠. 이건 관념의 통지가 아니죠. 최고라고 써 있으면 뭐야? 의사의 통지야. 근데 얘네들은 자기가 원해서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라 법률이 부여한 바에 따라 효과가 생긴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법률행위 종류가 나오죠. 법률행위는 무엇에 따라 나누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의사표시에 따라 나눌 수도 있고요. 이행의 문제에 따라 분류하기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의사표시의 방향과 수에 따른 분류가 될 텐데 보시면 계약이라는 법률행위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 합의하에 하는 거죠. 갑이 을에게 청약을 하고 을이 갑에게 승낙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다, 합의하에 하는 거고 근데 계약과 달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효과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우리가 단독행위라고 불러요. 단독행위. 단독행위라는 것은 얘랑 다르게 상대방의 승낙은 필요 없는 거예요. 얘가 의사표시하면 거기에 따라서 일방적인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럼 이건 단독행위는 우리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구별했는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뭐가 있었냐면 뭐 취소, 철회, 동의, 추인 이런 거 우리가 뭐 굳이 외운다면 취철, 동추, 해해 이렇게 외워. 취철, 동추, 해해, 채상 이런 게 있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는 유언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이건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셔야죠. 유재포 우리가 유재석도 포기했다 이렇게 외웠습니다. 유언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닌 것을 말하고요. 다만 주의하실 점은 끝에 포기란 말이 들어가 있어도 공유 지분을 포기했다. 공유 지분을 포기했다는 건 다른 공유자들이 존재하는 거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 취득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것도 나중에 취득시효 가서 다시 보시겠지만 누구에게 포기하는 거냐면 완성 당시,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포기하는 거고요. 제한물권의 포기도 마찬가지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합동행위라는 게 있는데 합동행위라는 건 대립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평행적, 구심적으로 모여드는 행위를 합동행위다라고 불러요. 이 합동행위는 어떤 게 있냐면 사단법인 설립행위나 총회결의. 사단법인이 설립되려면 사원들이 있어야죠. 그러면 사단법인 설립을 위해서 사원들이 의사를 이렇게 모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합동행위. 어떤 총회에서 결의를 한다는 것도 총회 결의도 의견을 모으는 거죠. 이런 걸 합동행위라고 부르는데 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했고 중요한 건 계약과 단독행위. 계약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합의하에 합니다. 그러면 합의하에 하려면 당사자,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한 거죠. 따라서 이 계약은 법이 정하는 것 이외에 합의만 있으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계약 자유의 원칙이다라고 부르죠. 반면에 단독행위라는 건 일방적으로 하는 거야. 일방적으로. 그러면 상대방에게 피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갑이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만 할 수 있느냐. 이 단독행위는 법률이 정할 때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건 같은 걸 붙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둘이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매매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을이 갑에게 사기를 친 거였대요. 자, 그러면 사기당한 갑은 정상적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죠. 그러면 취소를 당한 을은 승낙해야지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기당한 갑이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거야. 이걸 우리가 단독행위다라고 부르고 이런 것을 권리의 종류로 얘기하면 형성권이다라고 부르죠. 근데 요 사기당한 사람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나와 있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민법상 취소할 수 있는 건 딱 법이 정해놓은 게 전부야. 재착사, 제한능력, 착오, 사기강박의 경우에만 취소가 가능하도록 법률로 정한 거죠. 이게 단독행위죠. 그리고 단독행위는 깔끔하게 해야지 여기다가 조건 같은 거 붙이면 상대방의 지위가 더욱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그건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봐요. 이게 이제 뭐에 따른 분류냐면 의사표시의 방향과 수에 따른 분류가 되죠. 교재 잠깐 보시면 의사표시에 따라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계약이라는 것은 의사표시 합치로서 이루어진다. 매매, 교환 등등. 근데 단독행위는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할 수 있고요. 조건 기한 같은 거 붙일 수 없다. 그러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취철, 동추, 해해, 채상 이렇게 되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유, 재, 포 이렇게 되어 있죠. 조심하실 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시면 이거는 이행의 문제가 남느냐 남지 않느냐에 따른 분류예요. 만약에 이 법률행위를 했는데 이행의 문제가 남으면 그걸 채권행위다라고 부르고요.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으면 그걸 처분행위라고 불러요. 근데 이 처분행위는 두 종류가 있어요.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 둘 다 처분행위이긴 한데 이 물권행위라는 것은 물권을 처분하는 것을 말하고 준물권행위라는 것은 물권 이외에 다른 채권, 재산권 이런 것을 양도하고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행의 문제에 따라서 채권행위, 채권행위라는 건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거고 처분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습니다. 자, 채권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기 때문에 뭐라고도 부르냐면 의무부담행위, 그러니까 서로에게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죠. 대표적으로 매매, 교환, 증여. 그럼 매매, 교환, 증여는 각각 다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계약이에요, 계약.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증여 계약을 했다면 앞으로 이행할 문제가 남는 것이죠. 이런 것을 채권행위라고 부르고 처분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끝났다라는 거죠. 이건 두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가 있는데 물권행위라는 건 처분행위 중에서 물권을 처분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물권 뭐겠어요? 소유권을 이전했다, 저당권이나 지상권, 전세권을 설정했다. 이런 것들이 물권행위가 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갑이 을한테 이 부동산을 팔기로 매매를 했어요. 매매. 그럼 매매를 했다는 건 매매 계약을 한 거죠. 계약. 그럼 이제 매매 계약을 했다면 앞으로 이행의 문제가 남죠. 소유권을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행의 문제가 남는 의무부담행위, 채권행위라고 부르는 거고요. 근데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자, 소유권이 넘어갔다. 등기를 이전해 준 거야? 그럼 소유권을 이전해 줬다는 건 이제 끝난 거죠. 더 이상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습니다. 이것을 처분행위라고 부르고 근데 준물권행위라는 건 물권이 아닌 걸 처분했다. 예를 들어 채권 양도, 채무 면제, 지식재산권의 양도 이런 것들은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처분행위이긴 하지만 물권을 처분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앞에다 뭐 하나 써준 거야. 물권행위에 준한다라고 해서 준물권행위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개념 잡아두시고 그래서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채권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무권리자가 했을 때 어떻게 볼 거냐라는 게 중요하죠. 무권리자가 채권행위를 했대요. 그럼 그건 유효합니다.
타인 소유 부동산의 매매는 유효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요게 매매 계약을 했는데 소유자는 병이에요. 갑이 병 소유 부동산을 파는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갑이 사서 넘겨주면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무권리자의 채권행위 자체는 유효하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569조에서 공부하겠지만 타인 소유 부동산을 매매했다면 매매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취급이 되고요. 근데 만약에 매매계약을 한 것을 넘어서서 얘가 서류를 위조해서 병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했대요. 그러면 서류를 위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는 건 채권행위 한 거예요? 처분행위 한 거야? 소유권 이전은 처분행위 한 거죠. 그럼 무권리자가 처분행위했다면 이걸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거는 무효입니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 알 수 있는 점은 채권행위, 계약은 처분권 없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처분행위는 누구만 유효하게 할 수 있냐면 처분 권한이 있는 사람만 하는 거지 처분권 없는 자가 처분행위하면 그건 무효입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지만 나중에 권리자가 추후에 인정해주면 추인해주면 소급해서 처음부터 유효한 계약이 될 수 있죠. 제가 형 집을 팔아먹었어요. 서류 위조해서 등기까지 넘겨줬어. 무효입니다. 무효. 근데 형이 나중에 권리자죠. 형이 나중에 인정해줄게 라고 추후에 인정하면 처음부터 유효한 것으로 다루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얘기 나와 있고 나머지 내용은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과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요건, 이걸 이제 나눠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법률행위에 대한 기본 개념을 봤어요. 법률행위라는 것은 의사표시에 따라서 효과가 생기는 걸 말한다라고 했죠. 법률 요건인데, 근데 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에 따라서 권리를 변동시키게 된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이게 법률행위에 대한 개념이고, 그리고 이 법률행위 종류는 무엇이 있느냐? 대표적으로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 이런 법률행위 종류가 있었고요. 그러면 이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과 유효하기 위한 요건. 자, 요건입니다.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 일반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세 가지가 있으면 성립되는 거야, 성립. 그럼 만약에 이 성립 요건을 못 갖추면 어떻게 되느냐? 불성립이죠. 무효나 취소란 말이 써 있으면 무조건 틀립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성립 요건을 못 갖추면 법률행위는 불성립. 같은 말로 부존재. 아예 존재하질 않아요.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데 무효나 취소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되죠. 무효나 취소는 효력의 문제가 되고요. 효력을 논의한다는 건 전제 조건은 성립이 됐어야 돼요. 성립되지도 않았는데 무효이다, 취소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무효나 취소라는 건 전제 조건이 일단 계약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무효행위의 전환 또는 무효행위의 추인 이런 걸 논의한다는 건 언제만 논의할 수 있느냐? 성립된 이후에만 논의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성립하기 위해서 세 가지 필요하고요. 그럼 유효하려면 당사자가 있으면 성립하는데 유효하려면 당사자에게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이때 능력은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을 모두 갖춰야 되고요. 권리 능력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거니까 권리 능력 가지고 시험에서 논의하는 적은 없어요. 자, 이 의사 능력.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간혹 있죠. 아주 어린 아이들 또는 뭐 술에 만취한 자 이런 사람들인데 의사 무능력자가 계약을 하면 무효예요. 무효. 근데 제한 능력자가 있었어요. 행위 능력이 부족한 사람,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요 세 부류를 우리가 제한 능력자라고 불렀는데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무효가 아니라 얘는 취소 사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의사무능력자의 무효와 제한 능력자의 취소는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이라는 건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절대적이라는 말은 바로 뭐랑 연결되냐면 제3자가 보호될 수 없다라는 것과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랑 을이 매매 계약을 했고요. 을이 그걸 병에게 팔아서 현재 병이 소유자야.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 갑이라는 사회가 18살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죠. 그러면 미성년자니까 얘는 이 계약을 뭘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상대방에게 취소합니다. 그러면 이 취소의 효력을 을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제한 능력자가 취소했다면 보호되는 사람은 제3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 제한 능력자가 보호되는 거예요. 얘가 보호되는 거지. 소유권을 되찾아오고 얘는 보호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 효력이 절대적이다라고 하면 절대적 무효나 절대적 취소는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보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병이 정한테 팔았어도요. 정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 갑의 것이다. 갑. 얘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효 취소는 어느 누구에게라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절대적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목적이 있으면 성립하는데 유효하려면 목적이 4가지를 갖춰야 돼요. 확가, 적사.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확가, 적사. 법률행위 목적을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어야만 유효가 되고요. 의사표시가 있으면 성립하는데 유효하려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의 하자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라고 해서 3가지가 나옵니다. 비진의 표시, 통정어의 표시, 착오. 하자가 없을 것, 하자가 있다라고 하면 사기강박이한 의사표시를 차례대로 공부하게 돼요. 요게 이제 일반적인 것들이야. 일반적으로 성립하기 위한 요건, 효력을 위한 요건인데 특별 요건이 가끔 나오죠. 특별 요건이라는 건 이 3가지 이외에 갖춰야 되는 요건.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요물계약. 요물계약에서는 물건을 인도해야 계약이 성립되죠. 그리고 혼인의 계약에서는 당사자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 신고해야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효력의 문제가 아니라 성립의 문제인 거고 특별 효력 요건은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나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등등. 요건 이제 대리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잖아요. 대리행위를 하게 되면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이 되는데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려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행위하면 그건 무권 대리고 무권 대리는 본인에게 효력이 생길 수 없는 거죠. 요건 조건기한에서 우리가 강조하는 조건부 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었다. 이건 특별 효력 요건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기한부 법률행위에서 기한도래도 마찬가지. 이건 중요하죠. 조건기한에서 중요하게 나옵니다. 또는 유언에서 유언자가 사망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근데 간혹 이게 뭐 집중적으로 출제되는 파트는 아니지만 간혹 물어보는 게 뭐가 있냐면 농지 매매 계약을 했을 때 소위 농지 취득 자격증명, 농취증을 얻어야 되는데 농취증이 없다고 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진 않습니다.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농지 매매에서 농취증은 나중에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이 농취증이 없다고 해서 농지 매매 자체가 무효가 되진 않아요. 따라서 이제 우리 시험에 나왔을 때 다음 중 법률행위의 특별 효력 요건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농지 매매에서 농취증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건 효력 요건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적법성. 우리가 이제 확가 적사를 볼 텐데 요 내용 본 거고요. 농지 매매에서 농취증은 효력 요건이 아니다. 뭐 불능은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은 읽어보시면 될 내용이고
확가적사가 나오는데 확정성이라는 건 실행할 당시, 이행할 때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판단 시점은 계약 체결 시에 모두 확정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이행할 때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능이냐 불가능이냐를 따질 때 기준은 사회 통념에 따라서 판단하게 된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기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설령 가능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일반인들의 공통적 생각으로 야 그건 불가능하지라고 판단했다면 가능이 아니라 불능으로 봐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적법성. 확가적사에서 세 번째요. 적법성. 법률의 규정 가지고 논의하는 거죠. 우리 판례가 어떻게 판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법률 규정은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이 있어요. 강행 규정은 위반하면 안 되는 거죠. 지켜야 되는 거고 임의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와 다르다면 어느 게 우선하느냐? 당사자 의사가 우선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의 규정은 말 그대로 당사자가 약정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서 임의적으로 규정해 둔 것이지 강제하는 규정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강행 규정은 다시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으로 나뉘게 됩니다. 일단 둘 다 공통점은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안 돼. 강제하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만약에 효력 규정에 위반되었다라고 써 있으면 이걸 위반하면 효력에 관한 거니까 아예 뭐가 된다? 무효, 아예 무효. 그러면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라면 부당이득으로 당사자가 돌려줘야 되는 거죠.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생기는 게 효력 규정이고 단속 규정은 위반되면 사법상의 효력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해요. 유효하고 다만 단속, 제재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효력 규정 위반되면 무효인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것들 외우셔야 돼요. 좀 많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섞어놓고 효력 규정이냐 단속 규정이냐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자, 이건 아까 나온 건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안 받았대.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안 받으면 아예 뭐야? 무효. 그리고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는 건 뭘 했다는 거야? 명의신탁했다는 거지.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아예 무효가 되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되어서 중개를 해주면 중개보수를 받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중개보수는 받고 싶은 만큼 받는 게 아니라 한도액, 요율이 법률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법률이 정하는 것보다 더 받기로 약속을 했다면 이건 단속 규정이 아니라 효력 규정이기 때문에 초과되는 부분은 뭐가 된다? 무효. 그럼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규모의 부동산이 있는데 그걸 이제 법령이 정하는 요율을 따지면 예를 들어 500만 원까지 받아도 된대요. 근데 제가 얘기를 잘해서 1000만 원 받기로 의뢰인과 계약을 했다. 그럼 저는 1000만 원 다 받을 수 있다. 500만 원만 받아야 된다. 500만 원 받아야죠. 만약에 그 요율에 관한 규정이 단속 규정이었다면 1000만 원 다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처벌되는 건 변론으로 하고 다 받을 수 있는데 이건 아예 효력 규정이기 때문에 초과되는 부분은 뭐가 된다? 무효가 돼요. 그럼 만약에 500만 원까지 받아야 되는데 1000만 원 다 받아버렸어요. 그럼 이 500만 원, 초과되는 500만 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거니까 뭐가 돼요? 부당이득이 되어서 500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얘기죠. 관할관청 허가 없이 한 학교 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한다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허가 없이 하게 되면 무효고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중개업을 하면서 중개보수를 받기로 했대. 그러니까 이 업에 색깔 칠해져 있는 건 뭐예요? 중개업. 이 업이라는 건 반복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중개하고 돈 받기로 약속했다? 무효입니다. 무효. 근데 이 업이 아니라 우연하게 일회적으로 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그건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일회적이냐 업이냐 요거 구별하시면 되고
단속 규정에 위반되면 유효하죠. 그럼 어떤 걸 말하느냐? 대표적으로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물 판매하는 영업행위. 그러면 음식점이 폐쇄가 되겠지만 개인 간에 거래한 이 영업행위는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 무허가 음식점에서 밥 먹었어도 밥값은 내야 돼요. 왜? 개인 간의 거래는 유효하니까. 제일 중요한 게 2번이죠.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을 위반했다. 무효냐 유효냐라고 물으면 유효하죠. 중간 생략 등기 금지를 위반하고 있지만 했다면 처벌되는 건 변론으로 하고 사법상의 효력은 유효가 되고요. 3번도 중요하죠. 공인중개사의 직접 거래 금지 위반. 이건 이제 중개사법 시간에 공부하는 내용이죠.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이 가지고 온 물건을 마음에 든다고 자기가 직접 사면 안 돼요. 그게 뭐예요? 직접 거래 금지죠.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샀대요. 그럼 그 계약이 무효냐라고 물으면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처벌받는 건 변론으로 하고 사법상의 효력은 유효하고, 그리고 구주택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매 행위를 했어요. 그럼 전매 행위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위반했을 때 제재를 받는 건 변론으로 하고 개인 간의 법률 행위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이 정도 판례면 충분해요. 이 정도 판례 섞일 때를 대비해서 딱 읽어보시고 요거 위반했을 때 무효인 거냐 유효한데 처벌받는 거냐 요것만 구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효력 규정 이렇게 해서 중개 보수 약정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다. 2번에 보시면 중개업을 하면서 중개수수료, 중개보수를 받기로 하면 강행법 위반 무효고요. 근데 비교했던 건 뭐예요? 우연히 일회적으로 중개하고 보수받으면 그건 유효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들 다시 박스로 정리해놨으니까 확인해 두시고, 그럼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 시험 범위 첫 번째 조문이 바로 103조예요. 얘는 지금 요 전까지 본 건 시험에 한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지만 여기서부터는 무조건 한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 사회적 타당성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